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암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실제로는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암입니다. 우선 이야기하는데 갑상선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서 소위 목젖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튀어나오는 부분보다 약 2cm 정도 아랫부분에 여기 지금 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아담의 애플인데 그 밑에 마치 나비처럼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나비처럼 생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은 사람 몸에서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을 내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은 이제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치 이제 몸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없어지면 굉장히 이를테면 기능이 떨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 갑상선 기능이 어떤지, 기능이 항진이 있는지 저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갑상선 기능은 이제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제 저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춥고 몸이 많이 붓고 다운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능이 항진이 되면 몸에서 열이 많아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가슴이 많이 두근두근 뛰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질환을 기능 항진과 저하로 나누는데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라 갑상선 암입니다. 갑상선에 이제 혹이 생기면서 그 혹들 중에 암이 어떤 것들이 암인가 혹은 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갑상선 기능은 대부분 이 혹이 있다 그래도 정상입니다. 정상적인데 그 중에 그냥 일반적인 혹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나쁜 놈이 있는 겁니다. 나쁜 놈이 바로 갑상선 암인데 이거는 꼭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 초음파를 해보면 약 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반 정도는 갑상선에 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많은데 그게 다 나쁜 놈들은 아니고 소위 수술 받아야 되는 놈들은 그 중에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갑상선암이라고 나왔는데 제일 흔한 형태는 유두상 갑상선암이라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세포의 형태에 따라 부르는 건데 이 종류는 굉장히 공격성이 덜하고 얌전한 순한 암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참 잘 되는 암입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질암이나 혹은 미분암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특히 미분암의 이야기를 하면 사망률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 미분암은 처음에는 굉장히 순한 유두상암이나 여포상암 정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점점 성질이 나빠지는 놈으로 바뀌어서 미분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들을 보이는데 목 앞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분은 굉장히 젊은 분이었고 수술을 해봤더니 전형적인 양성혹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다음도 역시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여기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을 해보니까 유두상 갑상선암이었고 굉장히 큰 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암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 손으로 만져보는 분들이 많은데 만져봐도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혹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건 초음파를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갑상선에 혹이 있다 손치더라도 5% 정도만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진단을 하는데 우선 갑상선 암이 의심되는 소견들은 과거에 여기에 방사선을 쬐는 과거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흡연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그런 건 그렇게 큰 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진찰했을 때 아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고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암을 시사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져지지 않는 혹도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 의심스러운 혹이 있다면
이거는 바늘로 세포를 그 세포를 뽑아내서 그 세포 검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력 중에 그 혹이 만져지는데 최근 한 수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건 암을 의심을 해야 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삼키기가 힘들고 숨 쉬는데 답답한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쉰 목소리가 나고 이때는 갑상선 암이 진행이 돼서 주변 조직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질암에서는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유전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갑상선암은 95%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질암은 대략 40% 정도가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암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찰 소견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딱딱하고 주변 조직하고 이렇게 아주 붙어있는, 딱딱하게 붙어있는 소견이고 아주 울퉁불퉁해요, 표면이. 그리고 성대 마비가 와 있을 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상 진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CT나 MRI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갑상선 암에서는 CT나 MRI가 진단에 유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싸다고 표현되는 초음파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새 PET 스캔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 갑상선 암에서는 진단의 이제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펫스캔이 좋다고 무조건 찍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늘로 세포를 뽑아내서 세포에 대한 검사를 해야만 우리가 확진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는 모집단이 커다랗게 있는데 그 중에 세포 몇 마리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틀릴 확률을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세포 검사에서 암이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검사를 이제 장황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술로 옮겨가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잘 찔러줘야 이게 진단이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그 치료가 잘 되는 유두상암이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빈도가 더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해초류나 이런 요오드를 많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나쁜 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암 중에는 그래도 공격성이 덜한 암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이 암이 이제 더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죠. 이런 암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갑상선암에 대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처음 할 때 가장 완벽하고도 분명한 범위의 수술을 해줘야지 이 수술을 첫 걸음을 잘못 걷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 결과에 따라서 개개인의 그 특성에 맞춰서 각자의 치료 방법이 약간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방법을 보조 치료를 하는데 이 암은 항암 치료를 하는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지도 않고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견디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는 이 종류의 암은 굉장히 나이가 중요합니다. 보통 경우의 암은 나이가 젊을 때 발생하면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갑상선 암은 45세보다 미만에서 생기는 경우에 훨씬 더 예후가 좋습니다. 잘 낫고 대신에 아주 어린 나이 사춘기 이전에 10살에서부터 한 16살 미만에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두상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갑상선만 달랑 띄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임파선의 전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임파선 청소를 깨끗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어떤 수술을 잘 하느냐, 그 기관이 수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갑상선암은 굉장히 거북이처럼 느리고 천천히 이제 잘한다. 그리고 갑상선암 걸렸더라도 거북이처럼 오래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별 치료법이 다 있어요. 뭐 수술 안 해도 된다. 심지어는 이런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수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현혹돼서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암 치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게 순해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암 치료가 편하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치러야 될 일들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술입니다. 자, 이거는 이분이 이제 제 환자였는데 별의 일을 다 했어요. 암 진단 받고부터 뭐 뜸도 뜨고 침도 맞고 하면서 여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나빠진 코스가 돼서 왔어요. 수술하고는 이 암이 오히려 더 자랐고 주변에 이제 기도도 침범했고 굉장히 불리한 수술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제일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에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한 무기를 써야지 슬슬 이제 대응을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암이든지 병의 진행도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건 1기나 2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존율이 좋죠. 여기서 10년 생존율이 95%, 85% 이러면 거의 이건 암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 치료를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4기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는 처음 치료를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암이 이제 이건 고위험군입니다, 저위험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였지만 사이즈가 작을 때 그리고 이 암이 갑상선을 싸고 있는 막을 뚫고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여자에서 그리고 젊을 때 이럴 때 이제 예후가 좋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병을 키워놓으면 그때부터는 고위험군, 재발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한 반수에 이르는 이런 정도로 무서운 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반에 빨리 때려잡고 나면 사망률이 2%, 5% 이런 정도로 낮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처음 대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새 경향인데 요새는 사이즈가 아무리 작더라도 갑상선은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드러내자 하는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암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재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미온적인 대처는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갑상선을 반만 띄워도 됩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띄워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갑상선을 반만 띄워도 된다고 할 때는 이건 아주 초기 중에 초기라는 겁니다. 저위험군에 해당하고 이거는 이제 재발률이 아까 보셨던 대로 2%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만 절제해도 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들어갔을 때는 이건 전절제를 해야 되는데 전절제는 재발률이 우선 낮습니다. 그리고 추가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반절제를 했을 때는 수술 합병증이 아무래도 적게 뛰니까 조금 적겠죠. 그리고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절제를 하느냐 전절제를 하느냐 논란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추이가 점점 더 전절제를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한번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급하다고 빨리 오라 그러더니 당신은 남아있는 것도 또 띄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전하고 달라서 수술 전에 거의 진단을 다 해놓고 그 다음 주변으로 얼마나 퍼졌는지도 다 이미 판단해놓고 수술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결국 암이 번져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주변에 어떻게 번지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림에 있었던 대로 암이 여기 한 군데 자리 잡으면 갑상선 내부로도 이렇게 번지고 목 주변에, 목 옆으로, 목 아래쪽으로 이렇게 임파선으로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걸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갑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목 앞쪽에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를 중앙부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에는 기본적으로 전이가 한 80% 정도에서는 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띄면서는 이 주변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수술을 잘한다 하는 기관은 이 부분을 청소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이 중앙 경부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를 깨끗이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 나쁘게도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순서는 이 중앙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전이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목 옆에 측경부로 전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전신으로 전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선가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측경부로 전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갑상선 암은 이제 갑상선암 수술할 때 보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입니다. 그리 큰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측경부까지 전이가 있다. 여기까지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이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6시간 넘게 걸린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수술입니다. 외과에서 할 수 있는 수술, 가장 큰 수술 2-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측경부 청소술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수술한 그림인데, 자, 여기 그래서 목 옆에 임파선이 전이가 있을 땐 이렇게 목 옆쪽으로 경정맥 있는 부분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고, 갑상선을 띄어내고 요 기도 앞에 있는 부분도 다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갑상선 암 이제 수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술만으로 끝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드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몸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약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암 재발을 억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을 약간 높은 쪽으로 유지를 해줘야만 암 재발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약을 드실 때는 기능이 항진 쪽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는 걸 약간 낮추는데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 이거는 남아있는 세포들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원격 전이가 있으면 다 그걸 찾아가서 파괴를 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치료입니다. 근데 힘들지도 않고 강력한 치료라서 옛날에는 이거의 별명을 미사일 요법이라고 그랬어요. 몸에 다른 데 전이가 있으면 미사일처럼 찾아가서 파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술 후에는 이제 계속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유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까 거북이 그림 보여드린 대로 갑상선암은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종류입니다. 하지만 또 그게 나쁜 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평생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평생 언젠가 나중에 솟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전국에서 이렇게 재발해서 오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수술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걸로 좀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분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병을 얕잡아봐서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되면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술이든지 합병증이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제 목의 갑상선은 그 혈류량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에요. 피가 많이 흐르는 조직입니다. 사람 뇌 다음으로는 여기가 피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후에 출혈이 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기침을 컥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힘을 쓴다든지, 이렇게 이럴 때 무거운 걸 든다든지 하면, 이렇게 왜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여기 혈관이 확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큰 소리 낸다든지, 그때 압력이 높아져서 묶어놨던 혈관이 툭 하고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터지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피가 나면서 바로 기도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음 불가가 됩니다. 높은 음을 오랫동안 못 내요. 그래서 가끔 시험 삼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꼭 시험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방 가서 한 곡 불러보고 나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음 불가가 된다. 근데 이거는 서서히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가수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몸에 그동안 이제 칼슘을 좀 적게 드시고 해서 칼슘 저장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손발도 저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칼슘약 먹고 그렇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자, 수술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수술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막 처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몸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상선을 떼어내 버렸기 때문에 몸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몸의 기능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을 먹으면서 보통 사람 몸은 적응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굉장히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삼킬 때 불편하고 조이고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감각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절개선이 이렇게 목걸이가 오는 라인에 이렇게 절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개선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죽을 이만큼 벗겨서 수술을 해요. 그럼 여기가 다 감각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자기 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깨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떠도는 말들이 많은데 1cm 미만의 암은 그러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풍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암도 암입니다. 아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때려잡아야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즈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이 암이 공격 성향을 띌 가능성이 있으면 갑상선은 전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경우, 그 다음에 갑상선 사이즈가 작더라도 갑상선 암을 이제 갑상선을 싸고 있는 막을 침범해서 밖으로 뚫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주변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폐나 뼈에 이미 전이가 자리 잡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이 여성들에서 한 6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에 신경을 쓰죠. 예쁘게 해주세요. 예, 예쁘게 해야죠. 근데 가끔 상처가 남는 게 싫어서 수술받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질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상처가 물론 예쁘게 나오면 좋겠지만 상처가 없는 수술이란 건 없습니다. 가끔 이제 레이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레이저로 치료 못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게 되면 예쁘게 꼬매겠지만, 뭐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겠지만, 그래도 흉터가 없는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건 이게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목걸이 거는 라인에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한 체인만 하나 걸어도 잘 안 보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왕왕 켈로이드성 체질은 이렇게 상처가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이게 보통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발전했는데, 자, 여기 이제 유두, 젖꼭지에서부터 터널을 파고 겨드랑이에서 터널을 파서 이게 터널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없지 않습니다. 여기 가슴 쪽에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렇게 가죽을 들어 올린 데는 여기가 다 불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콤하고 쉬운 수술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이제 절개선을 넣는 방법이 있는데, 겨드랑이는 이렇게 접으면 여기 상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겨드랑이에 또 무시 못할 정도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각형 그려진 만큼 파고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여기가 다 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목에 상처가 안 보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장점이 없어요. 대부분 다 단점입니다. 암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이 주변에 임파선을 아까 깨끗이 청소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시경 수술은 그런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초기암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물론 상처가 제일 예쁜 걸 골라서 나왔는데 여기 상처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개발된 게 로봇 수술이에요. 이제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로봇이 굉장히 막 발달해서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왜 리모트 컨트롤 카나 리모트 컨트롤 비행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조절을 하면 그 안에서 기기가 이렇게 좀 움직여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차가 움직이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머리를 받고 들여다보면서 이 환자가 여기 있고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러면 안에서 기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주고 뜯어내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로봇 수술인데, 마치 로봇 그러면 우리 우주소년 아톰, 마징가 제트 이런 것만 생각해서 정말 첨단일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내시경 수술하고 그리 다를 건 없고, 다만 좀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의 장점은 좀 더 내시경 수술보다 정교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1,000만 원쯤 들어요. 갑상 수술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굉장히 유행에 첨단에 있어야 되고 팬시한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로봇으로 수술 받았어. 어디 가서 나 뭐 명품 핸드백 들었어 하는 식으로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술도 역시 아주 초기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데, 초기암에서 수술하자고 1,000만 원을 드리는 거 별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초기암이 아니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사이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사이즈가 아주 작더라도 이 갑상선을, 여기 암인데 싸고 있는 피막을 뚫고 나왔어요. 이것도 아주 3mm밖에 안 되는데도 뚫고 나왔고, 이런 경우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나라들에서 선진국에서는 이 수술이 공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내시경 수술 방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개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암에 대해 수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 카드를 버렸어요. 암에다가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나 이거 겨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내시경 수술법 중에 로봇 수술을 저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갑상선암이 이렇게 흉곽 내부로 전이가 돼서 파고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흉곽을 연 거보다는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서 이 수술을 준비했는데 이거 뭐 비디오를 보여드리는 건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로 전공하는 것은 이 재발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 수술도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의 그 갑상선암이 제가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갑상선암 아까 이야기할 때 뭐 굉장히 순한 암이라며 근데 왜 재발해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발을 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고위험군, 고령의 연령이고 종양이 이미 밖으로 침범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이가 있고 특히 남성들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은 좀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재발을 잘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이가 자리 잡혀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분자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유라고 해놨는데 이건 차마 글로 써놓지는 못해서 처음 수술을 얕잡아보고 잘 못했을 때 재발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을 의사건 환자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완벽한 수술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자, 또다시 거북이 나왔는데요. 이 거북이가 그대로 거북인 채로 있으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됩니다. 삐쭉삐쭉하게 사나운 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선인장까지는 애교입니다. 그래도. 근데 더 나쁜 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사나운 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고슴도치는 우리나라 고슴도치는 아니고 호저라고 하는 고슴도치인데 이 고슴도치 이게 그 바늘이 저기 오면 이렇게 날아가서 박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렇게 그 호저를 잘못 건드린 사냥개가 이렇게 온통 가시에 다 찔려 있듯이 이런 곤란한 지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미분암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분은 57세 환자분이었는데 목 옆이 이렇게 시뻘겋게 이제 혹이 이렇게 자리가 잡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오면 결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미분암으로 바뀐 갑상선암이었어요. 미분암은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 수술해놓고 아무리 완벽하게 수술했다 그래도 평균 4개월 이상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 그냥 몸 여기저기 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이만큼씩 커져요. 그러면서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방치했을 때는 아까 말한 그런 사나운 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분은 제가 수술한 분은 아니고 제 스승님이 수술한 분입니다. 거의 핸드볼 공만큼 이렇게 자리가 잡혔어요. 이분도 수술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을 했어요. 재발한 건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요? 자, 재발을 했을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만 수술하면 정말로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암들은 대부분 재발하게 되면 굉장히 끝났다, 이를테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상선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재발했을 때라도 완벽하게 대처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예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다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절제할 것. 그 다음에 근데 완벽한 절제가 사실은 재발했을 때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발한 위치가 수술해서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 어려운 경우라고 포기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전국 각지의 대학병원에서 저한테 의뢰를 돼서 오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미분암이면 수술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분암의 경우는. 근데 미분암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기법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 스승님 밑에서 배우고 나서 독립해서 환자를 본 지 15년쯤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한 10년간은 굉장히 제 스스로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5년보다는. 왜냐하면 어떤 기법이 자꾸 도전을 해보고 성공을 하면서 자꾸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갑상선암이 기도를 침범했어요. 까만 게 기도인데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됩니다. 암이 이렇게, 이게 다 암덩어리입니다. 이 중간이. 근데 이 암덩어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폐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폐에 있는 부분, 심장 바로 옆에까지 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이분은 한 10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 못한다는 말만 듣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가슴을 다 열고 거기는 암종을 다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 다 침범당해서 혈관도 새로 재건하고 수술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케이스를 외과학회에서 발표하고 기립박수 받았었습니다. 이런 수술입니다. 그리고 뭐 심장 주변을 다 임파선을 청소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알려지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고민은 골프 스코어가 안 나와서 고민이다. 그 정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77세이신데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젊은 분이었는데 다 암이고 이 혈관으로 다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혈관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암이.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목 그림인데 이게 다 혈관들이에요. 암덩어리가 들어간 굽을 이렇게 막 벌레처럼 보이죠. 이걸 다 완벽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분도 현재까지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수술 못한다는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쉽게 포기하는 것보단 자꾸 수술해서 이 수술을 이제 성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분은 저랑 나이가 동갑인 분입니다. 젊은 환자인데 젊은 사람이 눕지도 못하고 계속 앉아서만 생활해요. 숨이 막혀서. 기도가 암으로 갑상선암으로 침범을 당했는데 이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게 암덩어리가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이제 왜 이 튜브 안에 고무공 하나 넣어놓은 것처럼 튜브가 이렇게 압력이 쫙 높아지면 공을 콱 틀어막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누우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고, 그래서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수술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분 수술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여기 기도안을 다 막고 있어서 젊은 사람이 하염없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기가 참 어려워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기도가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볼 같은 게 암이 들어와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내시경을 봤더니 여기 암덩어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의 숨 쉬는 건 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기도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끝과 끝을 이렇게 이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암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뭐 아주 건강하게 이제 부산에 사는 분인데 지금 뭐 여행 다니고 낚시하고 아주 좋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갑상선암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침범했을 때는 기도도 확실하게 잘라줘야 되는데 사실 이 기도를 자르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재발을 한 경우에도 수술 후 치료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핵의학 치료,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미사일 요법. 근데 이 미사일을 그냥 단순한 조그만 미사일 쏴서는 안 됩니다. 대포동만한 걸 써야 됩니다. 고용량으로 한 방에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암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혹시 원격 전이가 자리 잡혀 있는 경우에 이 암들을 다 때려 부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방사선을 쬐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효과적이지는 그다지 않아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항암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 항암요법은 아주 보조적인 역할 외에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고 하면서 또 재발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재발한 사람들은 재발률이 대략 45%에 이릅니다. 그 정도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재발한 경우에는 우리 의사들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양 지표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낮으면서도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분화도가 미분화함까지는 안 갔지만 조금 중간에 나쁜 놈으로 변해나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PET 스캔 같은 것도 찍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진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합쳐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여러 번 재발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고령이 되고 이러면서 수술 받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못 견뎌낼 것 같아서. 그럴 때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건 정말 개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이건 폐에 갑상선암이 전이가 된 겁니다. 이게 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다 전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폐에 전이가 되어 있을 때는 핵약 치료를 하면 그런 대로 참 잘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폐에 전이가 이미 자리 잡혀 있을 때는 거기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폐에 전이가 있는 분을 이제 완치를 한 경험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토탈 한 10명 정도에서 5명 정도 완치가 되었고 한 5명 정도는 지금도 계속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잘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 암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자꾸 새로운 치료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현재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는 이건 난치성에 이른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치료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완벽한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장두석 기억나시는 분 있죠? 옛날에 부채도사에 나왔던 분입니다.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올해 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계룡산 어디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있대요. 가면 이제 한 번 만나는데 5만 원을 낸답니다. 5만 원을 내고 딱 가면 약도 딱 이렇게 한 보따리밖에 안 준대요. 약 한 보따리를 주고 이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하고 약을 준대요. 근데 지켜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거의 책을 이만한 책을 한 권 준대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켜야 할 일을 다 지키면 사실은 어떤 병이도 나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근데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또 5만 원을 내고 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약 잘 먹었어? 예,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 지켰나? 못 지키죠. 그걸 지키면 신이에요, 거의. 못 지켰다면. 너는 그래서 안 낫는 거야.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치료법들은 대부분 다 사기고 그 약을 주고 나서 약은 거의 똑같은 약들일 거예요. 어떤 암이나 똑같은 약을 준다고 하는 것부터 사기고 이만한 걸 안 지켰기 때문에 이만한 책에 있는 걸 안 지켰기 때문에 당신은 안 낫는다 그러면 그건 협박이고 사기입니다.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이상한 치료 방법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결정적이지도 않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됩니다. 어떤 경우 많이 되냐면 주변에 나쁜 친구가 많으면 그 사람은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제 선배 의사인데 암에 걸리셨더니 그 암에 대해서 많이 치료하고 하던 분이 이상한 것들을 다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온갖 거를. 왜냐하면 귀가 얇아지고 행여나 이게 나을까 하는 마음이 혹해지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때 주변에 나쁜 친구들은 다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친구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귀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딱 오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말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대부분 이상한 말들, 이상하게 변형된 말들, 자극적인 말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근거 있는 정보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100마디 말을 해도 동네 아줌마들 말이 더 먹혀요. 뭐 와서 그래요. 주변에서 뭐 그러던데. 주변에 의사가 계신가요? 아니요, 옆집 엄마가.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 말은 먹히고 의사들 말이 안 먹히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것저것 우왕좌왕거리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지. 호미로 못 막는 거는 나중에 정말 불도저로도 못 막을 일이 생깁니다. 그걸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막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뭘 희망을 가져야 할까? 이분은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제가 치료하는 환자를 자랑스러워하는 분인데 이게 갑상선암이 생겨서 여기 흉골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뚫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연세가 이때도 연세 많아 보이시지만 많은 분입니다. 80대 중반이 돼서 왔는데 실향민이세요, 북한에. 근데 자기가 이제 그때 금강산 길이 열려서 금강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흉해서 고향을 가는데 흉해서 못 가겠다. 나 이것만 좀 띄워달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정말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여기가 다 암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도 암이고 이것도 암이고 이것도 암이고 다 암입니다. 수술을 하고 사실은 제가 미국 갔다 돌아오고 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오셔서 지금 물론 연세가 너무 90세신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긴 하지만 이렇게 와서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치료할 수 있을 때 치료하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제 황새가 개구리 먹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말인데 사람이 일생 한 번 무조건 암이 무조건 생겨야 된다면 갑상선암이 최고입니다.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